미주 지역 하면 우리가 사실 자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잔인한 전명을 이거를 이제 빼놓을 수 없거든요. 미주 독립운동 얘기할 때 교포들이 이분들을 도우려고 변호사를 이제 사요. 그리고 이제 모금 활동을 해서 이제 그 변호사를 사거든요. 그런 활동 내역들이 다 나온 거예요. 네, 지난 시간 못다한 이민자들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독립사전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 좀 만나본다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익숙한 인물들 또 익숙한 사건들이 주로 이제 그 연해주,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만주라든지 관내 지역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인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분들의 독립운동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잘 모르는 분들이 바로 미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살아는 미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 중에 혹시 뭐 기억나는 인물이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안창호 선생님밖에 모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정도 아는 것만 해도 솔직히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 이야기에서 좀 중요하게 포인트로 짚고 넘어갈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미주 지역 하면 우리가 사실 자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구전에 좀 의존한 면도 있었고, 그런데 자료가 무더기로 쏟아지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더기로요? 예, 무더기로. 어디서 무더기로 쏟아졌어요? 다락방 하면 뭐 생각나세요? 다락방. 다락방? 다락방이요? 저는 막 보물상자. 그죠. 뭔가 숨겨놨을 것 같아. 뭐 숨겨놓고 있을 것 같고 막 보물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영화 초반부에 예. 다락방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그런 느낌. 미주 독립운동도 이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대한인국민회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민회. 예. 그 미주 지역 독립운동 얘기할 때 이 단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1938년에 대한인국민회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LA로 이사를 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LA에다가 대한인국민회 건물을 져요. 오. 근데 이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2003년도에 이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번 싹 해요. 그러려면 내부에 이제 뭐가 있는지 뜯어봐야 되잖아요. 다락방에 딱 이게 우회를 뜯으니까 다락방이 나오면서 거기에 수십 개의 상자들을 발견해낸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미주 독립운동사가 아마 새로 쓰이는 아마 계기가 되죠. 지금 발견된 자료를 보면은 한 1만 점이 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때 공공 행사를 치렀던 것,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대한민국민의 총회를 열었다거나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민에 썼던 태극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자체 동판으로 제작을 해서 인쇄를 했던 그런 어떤 인쇄물이 남아 있고요. 또 광복군에 관련된 어떤 인쇄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역에 있었던 교포들에게 모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료는 여기에 이제 당시 대한민국민에서 발간했던 신문이 신한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이 당대 동정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때 대한민국민에서 어느 지부에서 어디로 모금 활동을 했고 그 모금 활동이 어디로 넘어갔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로 갔다거나 아니면 광복군에게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고요. 또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물론 대한민국민의 소속에 있었지만 또 독자적으로 활동했던 단체들이 그 신한민보를 통해서 그 내력들을 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까지 미주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잘 몰랐고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된 인물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내용들을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보물상자 같은 것이 다락방에서 나왔다고 진짜 볼 수가 보물상자 있습니다. 맞네요. 그 진짜 재미있는 게 우리 동포들 명단도 나와요. 한 100여 년 전에 어떤 분들이 미국에 살았는지 실제로. 그리고 잔인한 전명을 이거를 이제 빼놓을 수 없거든요. 미주 독립운동 얘기할 때 교포들이 이분들을 도우려고 변호사를 이제 사요. 그리고 이제 모금 활동을 해서 이제 그 변호사를 사거든요. 그런 활동 내역들이 다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우리도 왜 해외 나가면 꼭 우리나라 사람 먼저 찾거나 아니면은 뭐 고향 사람들 만나면 굉장히 반갑듯이 그런 멤버들이 모이면은 좀 더 많은 힘들을 좀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힘들을 발휘하고 또 서로 이제 모여서 막 서로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힘을 북돋는 그런 작업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동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찍는 모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진 찍는 분들끼리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생들이 중심이 됐으니까 우리들은 학생들이 모이는 거고. 관심사에 따라서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방송하시는 분들은 또 방송하는 분들이 모여서 어떨 때는 힘을 합치니까 좋은데 어떨 때는 어떤 사안이 딱 떨어졌을 때 사진가가 볼 때는 말이야. 학생들이 보기에는 어른들하고 같이 하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방송들이 볼 때는 저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렇게 흩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초기에 미주에 많지 않은 한국인들이 갔음에도 수십 개로 단체가 이제 흩어져 있게 되고 사실은 이제 각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단체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단체들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힘을 합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1908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나는 어떤 합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바로 앞에서 잠깐 나왔던 장인한 전명훈 의사의 의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을 외교 고문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침략 활동, 지금 을사늑약을 이제 강제하고 외교권을 빼앗고 조금 있다 이제 국권을 빼앗을 딱 그 시기에 이제 스티븐스가 활동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인이니까 이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본의 정책을 홍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을사늑약 이후로 한국과 일본이 정말 친해졌습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이 일본의 어떤 통치를 받으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살짝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을 지금 미국이 식민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스페인에게서 빼앗아서. 그러니까 요런 어떤 방식으로 한국에 이제 불리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의 어떤 명을 받고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잠깐 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인들이 이제 팔짱 끼고 간 거죠. 스티븐스가 왔다며, 더럼 스티븐스가 왔다며 하면서 이제 이 스티븐스가 뭔 얘기를 하는지 들으러 간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국인들은 행복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이토 같은 위대한 일본의 정치가가 한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듣기만 해도 약간 뒷목 땡기죠. 땡기는 이름이죠. 그게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페어몬트 호텔이라는 데서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한인 대표들이 찾아가거든요. 찾아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뒷목 땡기잖아요. 거기서 의자를 들고 스티브스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그 소식이 삽시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사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스는 이거 이 지역에 있으면 위험하다 싶어갖고 그 다음날 이제 그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이제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 계획이 이제 한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장인한 전명훈 의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전명훈 의사가 나타나서 총을 가지고 사살하려고 했는데 총이 망가져서 실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엉겨붙어 싸웁니다. 전명훈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스가.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장인한 의사가 총을 3발을 발사하게 되는데 한 발은 전명훈 의사의 어깨, 왜냐면 둘이 이제 엉겨붙어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발이 스티븐스를 이제 그 관통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틀 뒤에 이제 스티븐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독립운동을 했지만 한편으로 미국의 실정법에 따르면은 지금 어떤 사람이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전명훈 장인한 의사, 특히 이제 장인한 의사에 대해서 재판을 어떻게 벌일까? 이게 이제 교포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흩어져 있었던 공립협회, 그다음에 이제 대동보국단 이런 곳들이 우리 먼저 일단 힘을 합치자. 지금 사람을 구하고 독립운동의 어떤 대의를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에 잠깐 얘기했던 이제 모금 활동을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자료가 이제 그 다락방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한 700불 정도로 처음에 이제 재판과 관련된 비용을 쓰고 나중에 변호사 비용까지 한 7,300불 이상을 모금을 하게 되면서 한인들의 하나된 힘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이제 장인한 의사는 이제 처음에는 1급 살인에서 2급 살인으로 이제 그 죄가 낮아지게 되고 25년형을 받았지만 10년만 복역하고 1919년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당시 상항이라고 불렀던 이 지역에 있었던 미주 동포들이 어쨌든 이 모임을 계기로 우리 하나로 모이자, 합성, 협회가든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1909년에
국민회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고요. 이 국민회를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전 미주를 포괄하는, 때에 따라서는 연해주까지 포괄하고 유럽까지 포괄하는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를 만들게 됨으로써 그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미국 내 최대 독립운동 조직, 그리고 아까 사라가 얘기했던 그 안창호 선생님 그 중심에 서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주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규모가 엄청 크고 그만큼 좀 체계적으로 조직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규모 자체도 전 지구적이었던 게 시베리아 총회, 뭐 멕시코 총회 이런 지방회를 많이 뒀어요. 이게 이 대한인국민회가 쿠바까지 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외에 있는 대한인국민회의 그 회원이 되면 대한인이라는 그거를 이제 증명받는 이제 계기가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린 일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나라가 없어졌으니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정부기구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 예. 군인들을 만드는 부분들은 현지 정부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완도 좋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신청하러 가니까 대안이란 나라는 없잖아. 이 단어는 못 써 한 거예요. 조금 더 기억해야 될 인물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한 분씩 살펴보면요. 저는 양준 선생님 좀 생각나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사이프러스 공동묘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지금 묻혀 계세요. 제가 찾아가서 한번 참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장인환 전명훈 의사 의거를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신 분이에요. 인터뷰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생하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이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40년 동안 엉클샘 레스토랑이라는 걸 운영해요. 엉클쌤 레스토랑. 레스토랑. 네.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그 식당만 이제 운영을 한 게 아니고 유학생들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민을 오면 그거를 여기서 이제 숙식도 제공하고 무료로 그 일자리도 주선해주고 그렇게 의인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1961년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신한민보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자료 이런 것들을 아주 귀중한 자료들을 다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기증을 합니다. 사라는 혹시 한국 이름이 있어요? 제가 만약 이름이 길었다면 한국 이름을 만들었을 텐데 다행히 이름이 짧아서 사라 발음이 사실은 한국 사람으로 볼 때는 발음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그랬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이름하고 연결해서 이름을 붙인 사례인데요. 바로 이대휘 선생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성이 이시고 네. 대휘. 대위. 우리가 아는 계급. 직책이 계급이 아니라 그쵸. 이름이 성함이 대위이신 충성해야 거예요. 되는. 충성해야 될 것 이건가요? 같은. 근데 이제 이분이 대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그러니까 데이비드를 그대로 조금 발음하기 쉽게 연결해서. 편에서 원래 이태화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대희로 불렸던 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이대희 선생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대한인국민회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913년에 있었던 조그마한 사건입니다. 해미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이제 그 살구를 따러 갔었어요. 살구? 그러니까 네. 살구, 이제 과실, 네네네. 과실을 그러니까 그때는 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현지에 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일본인인 줄 알고 쫓아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 일본 영사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우리 관할이다. 한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네가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으니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우리 관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어떤 거처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 있던 한인들이 버럭 화를 냅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우리는 한국인이고 더 나아가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때 이제 이대희 선생님 국무부에 편지를 씁니다. 전보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기 전에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논거는 그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어떤 그 외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인들로서 살 수는 없습니다. 조목조목 반박을 네, 조목조목 하셨군요. 반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반박을 한다고 미 국무부에서 받아들여지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데, 이때 이제 교섭을 통해서 그러면은 대한민국민회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만든다면, 그렇다면은 미 국무부에서도 허락을 하겠다. 좀 더 공신력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한민국민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1913년부터는 한국인에게 신원 보증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치 미국에 있는 임시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미국 지역에 있는 한인들은 여권 막 집조, 호조 뭐 이런 걸 받아서 오기는 힘들겠지만, 오기만 한다면 한국인으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웠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연해주하고 중국과의 가장 큰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 계기를 만들었던 이대희 선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도 있을까요? 박용만 선생님이 하와이를 중심으로 이제 초창기 하와이 그 이민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죠. 그 1910년쯤에 이제 미주를 중심으로 해서 승무주의라는 게 유행해요. 승무주의. 승무. 네. 그러니까 무를 승상한다. 군인으로서 승무주의. 독립운동에 나아가겠다. 뭐 이런 네,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하와이에서도 이제 독립군과 관련된 이제 양성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중심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박용만 선생님이죠. 그리고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군복을 입으셨대요. 그러니까 되게 그 무장투쟁에 대해서 되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 한인 소년병 학교라는 걸 또 만들어요. 소년병 학교. 예. 직접 설립. 네, 직접 설립해가지고 이제 독립군들을 계속 양성하는 거죠.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그 군인들을 만드는 부분들은 그 현지 정부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양해를 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완도 좋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그 한인 교포들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한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히 미주 교포가 갖고 있었던 이런 어떤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고민했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질적인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군인으로서 그다음에 어떤 그 무장투쟁을 할 수 있는 배경을 뜻밖의 저 멀리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점, 이걸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했을 때 4월 11일 임시헌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 1조 1항이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1919년에 3.1운동의 결과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정당을 만들자, 그다음에 임시정부를 만들자. 근데 임시정부 쪽이 우월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이 흐름은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1912년에 중국의 신해혁명의 결과로 수립됐던 중화민국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신규식 선생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세력들이 이제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나타난 건데,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미주 지역에 있던 박용만 선생을 중심으로 했던 세력이 역시 그 지역에서, 아까 대한민국민회가 약간 임시정부 같은 느낌을 만든다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을 거기서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독립운동의 핵심이 되려면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거버먼트의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임시정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1917년에 있었던 대동단 결선입니다. 여기에 14명의 서명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박용만 선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분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승만 박사랑 되게 친했어요. 거의 뭐 호용호제 하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하와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 여기서 노선이 갈려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박용만 선생님은 이 무장투쟁에 되게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승만 박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배제가 되죠.
예, 이게 정치 싸움에서 좀 밀려나는 이제 상황이 돼버리죠. 그 만년에는 또 그 변절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근데 오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연구자들이 논의가 갈라지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아마 오해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죽음까지 맞이했다는 점에서 한동안은 박용만 선생에 대해서는 그 앞에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꺼려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그 부분도 여러 부분에서 해명이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학생회 활동 같은 거 해보셨어요? 두 분은? 뭐 학생회에 가입을 해야 네.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또 있었으니까요. 아, 그런가요? 그랬나요? 왠지 여성들이 또 주축이 된 단체들도 따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궁금했어요, 계속. 실제로 어떤가요? 실제로 있었죠. 오. 네. 미주 지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가 대한여자애국단. 대한 여자 애국단. 이게 만들어진 연도도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3.1운동이 있었던 해, 1919년. 네, 미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3.1운동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이 이 만세 운동을 하던 여학생 팔을 잘랐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하셨나 봐요. 거기에 이제 공분을 하신 거죠. 우리 모이자. 해가지고 이제 미주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강혜원 이제 지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여자애국단인데 이제 어떻게 여성들이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냐면 당시 1시간 임금이 한 15센트 정도 됐대요. 근데 한 달에 3불씩을 모금을 한 거예요. 가정마다. 거의 뭐 한 2, 3일치의 임금에 해당되는 이제 금액인데 그러면서 집안에서 일본 간장, 외간장 안 먹는 날을 정해요. 뭐 화요일, 뭐 목요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기 안 먹는 날. 근데 그렇게 해서 싼짓돈을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자금을 대는 거죠. 근데 그 독립자금을 댄 것도 그 장제스의 부인 송미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송미령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한중 합작을 또 이뤄내는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 되게 뭉클한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 활동이 이제 끊임없이 이어져서 뭐 크게 한번 뭐 150불씩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무려 한 46,0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거금을 계속해서 뭐 임시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었던 항일학생운동, 그떤 어떤 후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자금이라고 얘기를 할 때 물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갔지만 사실은 미주 동포들은 지금 내가 바다 태평양 건너 싸울 수는 없지만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떤 독립운동을 직접 하는 단체들에게 보내는 거다라는 면에서 여성들도 이건 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서게 됐던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한여자애국단 되게 또 글로벌했어요. 미국 안에서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지부가 멕시코, 쿠바도 생겨요. 그래서 국제적인 연합을 이루죠. 예. 당시부터 여성들의 파워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기억할 여성 단체는 이거 하나만 있었나요? 이제 그 하와이도 있었죠. 그 대한부인 구국회라고 해서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같은 어떤 활동으로 모금 활동을 했고 금액은 이제 약간 기록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또 많은 기록으로 보면 한 20만 불까지 지원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어서 실제로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독립운동에 이제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이라든지 여성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여성들의 어떤 생각들의 폭도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 여성의 지위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부인 구국회 그 뜻이 되게 멋있어요. 대한의 부인들이 나라를 구한다예요. 구국회. 이게 멋있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 이름이 이게 아니에요. 그럼요. 적십자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걸 신청하러 가니까 대한이라는 나라는 없잖아. 이 단어를 못 써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이름이 그럼 우리들이 나라를 구하겠다. 대한부인 구국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